빌라왕 사망, 피해자들은 어디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대 청년이 결국 내 집 마련의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깡통 전세의 공포. 지금 들으신 뉴스들 2024년 대한민국 이야기 같으신가요? 천만에요. 이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0년 전 18세기 한양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전세 사기, 갭 투자, 알박기, 그리고 한강변 투기 전쟁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옥 같은 부동산 전쟁의 시초가 조선시대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이 알고 있던 점잖은 선비의 나라 조선은 없습니다. 오직 탐욕과 생존 본능만 들끓던 투기의 나라 조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의 행간 속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정말 답답하시죠? 월급 모아 집 사는 건 이번 생엔 틀렸다는 자주 섞인 말들이 유연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문헌을 파보다가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부동산 우울증을 300년 전 조선 사람들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처절하게 겪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이, 조선시대에는 다들 초가상간 지어놓고 평화롭게 농사짓고 살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착각 제가 완전히 부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 후기 부동산 시장을 해부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고 나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 해답을 찾는 생존 지침서가 될 겁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1750년 영조시대의 한양으로 가보시죠. 준비되셨나요? 자, 먼저 배경 지식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 합니다. 흔히 사극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대궐 같은 기와집 마당에서 선비가 난을 치고 있고 저작거리는 널찍널찍하니 여유로워 보이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적어도 18세기 한양의 모습은 절대 아니에요. 18세기 영조, 정조 시대, 이 시기를 우리는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부르지만 부동산 관점에서 보면 지옥의 불장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고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 바로 인구 폭발 때문입니다. 조선 건국 초기 한양의 계획 인구는 약 10만 명이었습니다. 도시 계획 자체가 딱 10만 명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신도시였어요. 그런데 18세기가 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본이 돌기 시작하니까 전국 팔도에서 사람들이 죄다 한양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역사적 용어로 이항, 즉 고향을 떠난다고 하죠. 마치 1970년대 산업화 시절에 서울 가서 돈 벌자며 무작정 상경했던 우리네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와 똑같았습니다. 기록을 볼까요? 당시 공식적으로 집계된 한양 인구만 2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호적에 등록된 양반과 평민 숫자고요. 호적에 없는 노비, 떠돌이 장사꾼, 유민들까지 합치면 실제 인구는 30만 명, 아니 40만 명에 육박했을 거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여러분, 서울 사대문 안 면적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약 16.5 제곱킬로미터 정도예요. 여기에 30만 명이 바글바글 모여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오늘날 서울 인구 밀도가 높다고 난리지만 당시 한양은 1층짜리 단독주택들만 있었잖아요. 아파트처럼 위로 쌓을 수도 없었습니다. 평면적인 땅에 그 많은 사람이 다닥다닥 붙어 사니 인구 밀도로만 따지면 그 당시 한양이 지금의 뉴욕 맨해튼보다 더 숨막히는 공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이 부족한 건 당연지사죠.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 밤 등 붙이고 잘 방 한 칸이 없어서 난리였습니다. 원래 한양에는 법적으로 집을 지을 수 없는 금지구역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도성 바로 밑이나 개천 주변 같은 곳들이죠.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 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사람들이 밤 몰래 도성 성곽 바로 밑에 기둥 받고 지붕 얹어서 불법 건축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걸 당시 말로 가가라고 불렀어요. 가짜 집이라는 뜻이죠. 심지어 청계천 다리 밑에 굴을 파고 거적대기를 덮고 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작동합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폭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미친 듯이 뛰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하이에나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아니, 땅도 좁고 집도 없으면 나라에서 집을 좀 지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LH 같은 거 없었어? 네, 없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기본적으로 농자천하지대본,
농사가 최고인 나라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양으로 몰려와서 장사하는 걸 싫어했어요. 집을 지어주기는커녕 있는 집도 부수고 고향으로 내려가라고 쫓아내기 바빴습니다. 정부의 규제는 심해지고 사람은 계속 몰려들고 집을 구하려는 자와 집을 가진 자 사이의 권력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방 한 칸 구하기 위해 뇌물을 바치고 줄을 서고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노예 계약까지 서슴지 않게 되죠. 이 혼란스러운 틈바구니 속에서 조선 역사상 최초의 전문 부동산 투기꾼들이 탄생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집을 소개해주는 복덕방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시세를 조작하고 매물을 독점하고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대한 카르텔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크에 혹은 집주름이라고 불렀습니다. 과연 이 집주름들이 순진한 시골 선비를 어떻게 유리했을까요? 지금부터 300년 전 복비의 세계와 그들이 만들어낸 기상천외한 사기 수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집주름, 이름이 참 독특하죠? 집을 주무르는 사람 혹은 집안의 사정을 주름 잡듯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는 갓쾌라고 썼는데요. 집가자에 거간할 크자를 씁니다. 오늘날로 치면 공인중개사님들이죠. 하지만 당시 집주름의 위상은 지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중개인이 아니라 한양 부동산 시장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노는 거대 권력 그 자체였거든요. 자, 상황극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경상도 안동에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갓 상경한 선비 김씨라고 가정해봅시다. 괴나리 보찜 하나 메고 한양 남대문, 즉 숭례문을 막 통과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한양의 풍경 어떨까요? 사람들의 치이고 소달구지에 막히고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그때 낌새를 기가 막히게 챈 한 남자가 쓱 다가옵니다. 바로 베테랑 집주름 박씨입니다. 아이고 나으리, 행색을 보아하니 과거 보러 오신 선비님 같으신데 묵으실 곳은 정하셨습니까? 김선비가 대답하겠죠. 아직 못 정했네만 저기 주막에 가서 물어보면 되지 않겠나? 이때 집주름 박씨가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나으리, 한양울정 모르시는 말씀. 지금 과거철이라 주막은커녕 마구 간 옆방도 자리가 없습니다. 저기 길바닥에 멍석 깔고 자는 사람들 안 보이십니까? 김선비 덜컥 겁이 납니다. 날은 정으로 가는데 잘 곳이 없다니요. 이때 박씨가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제가 마침 딱 하나 남은 방을 알고 있는데 남산 밑이라 조용해서 공부하기 딱 좋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워낙 깐깐해서 복비, 그러니까 소개비 좀 넉넉히 챙겨주셔야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김선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권이 없죠. 부르는 게 값인 겁니다. 당시 한양의 부동산 거래는 100% 정보 비대칭 시장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집방이나 다방 같은 앱이 있나요?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이 있나요? 오직 집주름의 입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들은 남산골, 북촌, 서촌 할 것 없이 골목마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빈집 정보를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무기로 양쪽에서 수수료를 챙겼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당시의 중개 수수료, 구몬이라고 불렀는데요. 법정 수수료율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관례적으로 집값의 10분의 1, 즉 10% 정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10%라니요. 지금 10억짜리 아파트 사면 중개 수수료가 최대 0.5, 0.6% 수준인데 당시엔 1억 원을 내라고 한 셈입니다. 그것도 매수인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매도인한테도 받았습니다. 앉아서 집값의 20%를 꿀꺽하는 거죠. 이게 바로 300년 전 한양 복덕방 재벌들의 탄생 배경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악질적인 수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가격 후려치기와 가격 띄우기 기술입니다. 시골로 낙향하려는 급한 집주인에게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이 안 팔립니다 라고 겁을 줘서 헐값에 집을 내놓게 만듭니다. 반대로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한양 바닥에 집이 씨가 말랐습니다 라며 웃돈을 요구하죠. 그 차액은 고스란히 집주름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자기 돈으로 헐값에 사뒀다가 시세가 오르면 되파는 매점 매서, 현대판 자전거래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300년 전 이야기라니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이 집주름들이 만들어낸 기괴한 임대차 계약 방식입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미스터리한 제도, 전세의 원형이 이때 만들어졌거든요. 많은 분이 전세를 서민을 위한 주거사다리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태생을 파고들면 아주 살벌한 금융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를 전당 혹은 세가라고 불렀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집주인이 급전이 필요할 때 집을 담보로 맡기고 목돈을 빌리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이자를 받는 대신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즉 이자와 월세를 퉁치는 개념, 이게 바로 전세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18세기 한양은 상업도시였다고 말씀드렸죠. 상인들은 장사 미천, 즉 현금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반면 시골에서 올라온 선비나 이주민들은 당장 집을 살 돈은 없지만 가져온 쌈짓돈은 있었죠. 이 둘의 이해관계를 집주름들이 기가 막히게 엮어낸 겁니다. 집주인 양반, 집 팔지 말고 전세 놓으시오. 목돈 챙겨서 장사하고 나중에 돈 벌어서 갚으면 집은 그대로 당신 거 아닙니까? 솔깃하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받은 전세금으로 장사를 했다가 망해버리면요? 혹은 그 돈으로 도박을 하거나 첩을 들이는 데 써버렸다면요? 세입자는 나갈 때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은 배째라고 나오는 겁니다. 2024년에 깡통 전세 사태가 1750년 한양에서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기록인 미암일기나 각종 상소문을 보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떼먹고 도망가서 길바닥에 나앉았다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계약서는 어떻게 썼을까요? 문기라고 부르는 계약서가 존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지금의 임대차 보호법 같은 안전장치가 전무했습니다. 오직 신의 성실의 원칙에만 기대야 했죠.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집주름이 써주는 대로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눌렀습니다. 그 계약서 한 구석에 어떤 독소 조항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자, 지금부터 제가 실제 18세기에 작성된 전세 계약서 가옥 전당 문기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한 남자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10년 동안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으며 모은 전 재산을 날린 어느 가장의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휴지 좀 준비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1750년 겨울 한양 남산 자락, 여기 한 선비의 일기장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선비, 나이는 35. 시골에서 올라와 10년 동안 남의 집살이를 하며 붓글씨 대필도 하고 아이들 글공부도 가르치며 정말 안 먹고 안 써서 엽전 300냥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내 가족이 편히실 전셋집을 구하게 된 거죠. 계약 당일 집주인은 인상 좋은 양반이었습니다. 집주름도 옆에서 거들었죠. 이 집터가 좋아서 여기서 살면 과거급제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선비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평생 모은 엽전 300냥을 건네고 계약서인 가옥 문기를 받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뛸 듯이 기뻐했겠죠. 드디어 눈치 안 보고 살 우리 집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입주한 지 딱 석 달 만에 사달이 납니다. 웬 험상궂은 장정들이 들이닥쳐서 집을 비우라고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 집주인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쓴 상태였습니다. 즉 이 선비에게 받은 전세금은 빚 갚는데 쓰지도 않고 꿀꺽하고 집 문서를 담보로 이중계약, 삼중계약을 맺은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형적인 이중계약 사기이자 깡통전세 사건입니다. 이 선비는 관하로 달려가서 호소했습니다. 내가 전세금을 냈다는 문기가 여기 있어. 하지만 관하의 판결은 냉혹했습니다. 문기가 있는 건 알겠으나 저쪽 채권자가 가진 문기가 날짜가 더 빠르다. 조선시대에도 선순위 채권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선비 가족은 그 추운 엄동설 안에 길바닥으로 쫓겨났습니다. 일기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하늘이 무심하고 나라님이 원망스럽다. 내 평생의 피땀이 한 줌의 재가 되었구나. 자, 이게 비단 이 선비 한 사람만의 비극이었을까요? 당시 한성부, 지금의 서울시청에는 하루가 멀다고 이런 소송이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 난리통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단순히 집주름 몇 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판을 더 크게 벌인 큰 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각과 객주로 불리는 거상들, 그리고 권력을 쥔 양반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갭투자 원리를 이미 300년 전에 완벽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전세제도를 이용하면 내 돈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집을 여러 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전세금 받아서 그 돈으로 옆집 사고, 또 전세 놓고 그 돈으로 뒷집 사고, 소름 돋지 않습니까? 21세기에 유행한 무자본 갭투자가 조선시대에 횡행했다는 사실이요. 심지어 이들은 알박기와 매점 매석의 달인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안, 특히 살기 좋은 북촌이나 청계천 주변에 노른자 땅을 싹쓸이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점점 더 외곽으로 성 밖 신미로 밀려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 중심부에서 밀려나 경기도로 외곽으로 이사 다니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당시에도 북촌 불패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니까요. 권력과 정보, 돈을 쥔 자들은 그들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카르텔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지식인들은 이 미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인물 한 명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천재,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우리는 정약용 하면 청렴 별백하고 검소한 선비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유배지 강긴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아주 현실적인 부동산 컨설턴트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편지 내용은 제가 현대어로 의역해서 들려드릴게요. 얘들아, 내가 지금 죄인이 되어 귀양을 와 있지만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양 사대문 안에서 버텨야 한다. 만약 집값이 비싸서 외곽으로 밀려나더라도 잠시만 고생하고 기필코 다시 서울 안으로 진입해라. 그래야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충격적이죠? 다산 선생조차도 인서울, 그것도 핵심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겁니다. 단순히 허세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정보가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문화가 흐르는 곳에 있어야 자식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만약 정약용 선생이 지금 살아계셨다면 아마 강남 대치동이나 학군지에 집을 사라고 조언하셨을지도 모릅니다.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입지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긴 시간 여행을 마치고 다시 2024년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부동산 시장의 폭등과 붕괴, 그리고 서민들의 눈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조선시대도 해조선이었네 하고 욕하고 끝낼 일일까요? 첫째, 시장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300년 전 조선 조정이 수많은 규제책을 내놓고 투기꾼을 처벌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냐? 인간의 욕망, 더 좋은 곳에 살고 싶고 돈을 벌고 싶은 그 욕망을 엉두누르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보 없는 서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 이게 역사가 주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둘째,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이 선비가 집주름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전 재산을 날린 것처럼 남의 말만 믿고 하는 투자는 도박입니다. 문기를 꼼꼼히 살피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시장의 흐름을 공고하는 것. 이건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존을 위한 필수 덕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긴 호흡을 가지십시오. 역사는 반복됩니다. 폭등이 있으면 폭락이 있고 위기 뒤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라는 절망 속에서도 자식들에게 한얌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해안을 기억하십시오. 당장 이번 하락장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선시대 부동산의 민낯 어떠셨나요? 역사를 알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는 말 이제 좀 실감이 나시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충격적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비트코인이 있었다? 상평통보 위조 사건과 인플레이션의 공포, 이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언박싱 경제학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